대한민국 육군 제50 보병사단 작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오후의 햇살조차 그 엄숙한 분위기를 뚫지 못하고 있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밀폐된 공간 안에는 1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전방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빔 프로젝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뿜어내는 푸른빛 속에서 차세대 정찰용 무인기 도입 사업인 활용 7호 프로젝트의 세부 재원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사단의 작전 능력을 좌우할 수백억 원 규모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 사안이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인물은 작전 참모 박만식 대령이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의 왕국에 군림하는 제왕처럼 스크린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지나칠 정도로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프로젝터의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지만 그 화려함이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지휘봉으로 스크린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이번 입찰에 참여한 방위산업체 KDS의 기술력이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열정의 이면에는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맹목적인 확신과 그 누구도 자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짙게 깔려 있었다. 테이블 구석에 앉아있던 한유진 소령은 묵묵히 자신의 노트북 화면과 배포된 유인물을 번갈아가며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최근 육군본부에서 이 사단 작전처로 전입 온 작전 기획 장교였으며, 겉보기에는 그저 행정 업무에 능숙한 얌전한 여군 장교일 뿐이었다. 주변의 남성 장교들은 그녀를 낙하산 혹은 얼굴마담 정도로 여기며 은근히 무시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은 유인물의 특정 페이지, 정확히는 KDS가 제출한 원가 계산서의 부품 단가 항목 위에서 멈춰서 있었다. 박만식 대령은 KDS의 무인기가 악천후 속에서도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 업체들의 제품을 싸구려 장난감 취급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이 압도적인 열영상 감지 센서의 성능을 타 업체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술입니다. 우리 사단이 북부 전선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었고 좌중을 압도하려는 듯 제스처는 더욱 커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장교들은 박 대령의 위세에 눌려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저 빨리 이 지루하고 강압적인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는데, 그것은 바로 구석에 앉아있던 한유진 소령의 목소리였다. 대령님 설명해 주신 열영상 센서의 스펙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튀어나온 것이어서 박만식 대령의 흐름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박 대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유진을 노려보았다. 한 소령, 지금 설명 중이지 않나? 질문은 나중에 받겠네. 그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발언을 무시하려 했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다음 말을 이어갔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오류가 보입니다. 대령님,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박 대령을 직시하며 말을 이었다. 배포해 주신 자료 34페이지의 센서 모듈 단가를 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동일 스펙의 최고급 모델보다 약 3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KDS가 제시한 배터리 수명 테스트 결과는 작년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던 구형 모델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정확했고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장교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를 살피거나 황급히 자료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박만식 대령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그리고 이미 은밀하게 합의를 마친 뒷거래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휘봉을 단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한소령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데이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야. 어디서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감히 이 중요한 사업에 딴지를 거는 건가? 유진은 박대령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분한 어조로 반박을 이어갔다. 검증이 끝났다면 왜 검증 보고서가 이번 회의 자료에서 누락되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KDS는 지난 3년간 2번이나 납품 비리로 제재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런 업체를 수의 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밀어붙이는 것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녀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검사처럼 냉철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 대령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은 더 이상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논리가 아닌 모욕과 위협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유진의 테이블 앞까지 다가왔고 두 손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몸을 숙였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유진의 얼굴에 닿을 듯 가까웠다. 규정 위반 자네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운운해. 내 아버지가 내 밑에서 어떻게 굴렀는지 알기나 해. 내가 자네를 이 자리에 앉혀준 건 예정을 생각해서였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는군. 그는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꺼내서는 안 될 사적인 관계와 과거사를 들먹이며 논점을 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위협에 위축되기는커녕 그를 올려다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공적인 업무 회의입니다. 대령님,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우리 장병들이 불량 장비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령님께서 KDS를 그토록 비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녀의 도발은 박 대령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정타가 되었다. 박만식 대령의 눈동자가 분노로 뒤집혔고 그의 입에서는 억제되지 않은 폭언이 터져 나왔다. 그는 삿대질을 하며 회의실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가 내 기저귀를 갈아줬어. 이 망할려나 내가 똥오줌도 못 가릴 때부터 내가 너를 봐왔는데 감히 내 앞에서 정의로운 척을 해.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군복을 벗길 수 있어. 그가 내뱉은 말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여성 장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치명적인 모욕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참석한 장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박 대령과 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으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박 대령을 말리거나 유진을 변호하지 못했다. 그들은 박 대령의 성격과 그가 가진 인사권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 모욕적인 발언은 허공을 맴돌며 유진의 귓가에 밝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구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욕감을 느끼는 대신 박만식 대령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걸려들었어.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진짜 이유는
작전 장교로서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에서 파견된 비공개 요원, 화이트 섀도우로서 박만식과 방산 비리,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기 위함이었다. 박대령의 저 통제 불능의 분노야말로 그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품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파일에 끼워 넣은 뒤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박만식 대령을 향해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박 대령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대령님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유진은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뼈가 있었다. 하지만 기저귀를 갈아주셨던 그 기억이 대령님의 현재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내용은 상부에 그대로 보고될 것이며 특히 방금 하신 말씀은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변에 서기 장교를 잠시 응시한 뒤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 바닥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박만식 대령은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알던 친구의 딸이자 어리광쟁이였던 그 꼬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서늘한 기운은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라 훈련된 맹수의 살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지만 물은 식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유진은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작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흥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 중지 버튼을 눌렀다. 박 대령의 폭언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이는 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옷벗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결탁한 KDS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거대한 몸통을 원했다. 유진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실행시켰고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타깃의 심리적 방어선 붕괴 확인. 미끼를 물었음. 2단계 작전 승인 요청.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기적이라고 했나?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 내가 당신의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치워주지.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박만식 대령은 이제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느끼는 불안감은 곧 공격성으로 표출될 것이고 그것은 유진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그녀는 오늘 밤 박 대령의 최측근이자 자금 관리책으로 의심되는 오소령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계획했다. 전쟁은 선포되었고 적진의 한복판에 홀로 선 그녀에게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본능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작전 회의실에서의 사건은 삽시간에 사단 본부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동정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녀를 비웃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녀를 경계할 것이다. 유진은 이 모든 반응을 자신의 위장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상처받은 여군 장교라는 프레임은 그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막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닦고 화장실을 나서며
다시금 차가운 철가면을 얼굴에 썼다. 복도의 형광등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번뜩였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다. 한편 회의실 안에서는 박만식 대령이 서둘러 회의를 종료시키고 있었다. 그는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부하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으름장을 놓았다. 오늘 일에 대해 밖에서 떠들고 다니는 놈은 군 생활 편하게 할 생각 버려라. 알겠나? 장교들은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박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그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 그 계집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작전 회의실에서의 소동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한유진 소령에 대한 소문은 54단 본부 전체를 휘감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오가는 식당에서부터 장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흡연 구역에 이르기까지 박만식 대령의 폭언과 유진이 당한 수모는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부풀리고 왜곡하며 즐기고 있었는데 개 중에는 박 대령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진이 주제를 모르고 상사에게 대들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는 식의 조소 어린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군 조직 문화 속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여성 장교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은밀한 쾌감을 주는 가십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유진 소령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장교 식당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식사를 했는데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곁눈질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녀의 젓가락질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국을 떠먹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기품이 서려 있어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혹은 억울함과 같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지나친 차분함이 오히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이한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타인이 자신을 동정하거나 비웃을 틈조차 주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유진은 작전처 사무실로 복귀하여 자신의 책상에 앉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놀림은 경쾌하고 규칙적이었으며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빛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동료 장교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기를 꺼려하며 슬금슬금 피하거나 어색한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지만 유진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해나갔다. 가끔씩 걸려오는 업무 전화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응대했으며 결제 서류를 들고 박만식 대령의 집무실 앞을 지나갈 때조차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으며 그녀가 오랜 훈련을 통해 습득한 고도의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위장술의 일환이었다. 한편 박만식 대령의 집무실 안은 밖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초조함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 대령은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방 안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그는 아까 회의실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홧김에 내뱉은 말이 유진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유진이 감히 자신을 도발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비벼끄며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신복인 군수처에 오진석 소령을 급히 호출했다. 잠시 후 오진석 소령이 헐레벌떡 집무실로 들어와 거수 경례를 붙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 소령은 박 대령과 함께 KDS와의 뒷거래를 주도해온 핵심 인물로 소심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박 대령은 오 소령에게 자리를 권하기도 전에 다급하게 물었다. 한유진 그 계집 지금 뭐 하고 있어? 혹시 헌병대나 감찰부에 접촉한 정황은 없나? 박 대령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어. 그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몰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오소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대령님, 그냥 사무실에서 조용히 업무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도 평소처럼 했고 외부와 통화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대령은 오소령의 보고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고 그 독한 년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설 리가 없는데 그는 집무실 안을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의 부관이었던 시절 유진이 얼마나 영리하고 집요한 아이였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수도 있었다. 박 대령은 결단을 내린 듯 오소령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명령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KDS와의 본계약 체결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지어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도장이 찍히고 나면 그 누구도 딴소리를 못할 테니까. 오소령은 박 대령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대령님 아직 법무참모부의 최종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소령의 우려 섞인 말에 박 대령은 버럭 화를 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법무참모, 그 늙은이는 내가 알아서 구워 삶을 테니까 너는 KDS 쪽 김 이사에게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전해. 그리고 한유진 그년 24시간 감시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해서 보고하란 말이야. 만약 수상한 짓을 하면 즉시 나한테 알리고. 박 대령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고 오소령은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방을 나갔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부대 안은 귀가를 서두르는 장교들과 병사들로 분주해졌지만 유진은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오늘의 업무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결제함에 넣고 책상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에서 마주친 몇몇 동료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유진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 불필요한 대화를 섞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을 감지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구형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을 닫고 시동을 거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비로소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유진은 차를 몰고 위병소를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도로에 접어들었고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평범한 퇴근길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익숙한 경로를 우회하여 골목길을 몇 번 돌며 미행 여부를 확인하는 꼬리떼기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했다. 박 대령이 자신을 감시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운전은 신중하고 치밀했다. 다행히 따라붙는 차량은 없었고 그녀는 안심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공식적인 거주지가 아닌 감찰부에서 마련해준 안전 가옥이자 비밀 작전 기지였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유진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7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몸을 숨기며 자신의 호실인 703호 앞에 도착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비로소 그녀를 짓누르던 긴장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이중 잠금 장치를 채운 뒤에야 유진은 쓰고 있던 한소령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어깨 근육을 풀어주었다. 실내는 커뮤티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고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여러 대의 모니터와 통신 장비들만이 희미한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이곳은 평범한 독신 여성의 집이라기보다는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상황실에 가까웠다. 벽면에는 박만식 대령과 KDS 관계자들의 사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고성능 도청 장비와 암호 해독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유진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반을 비운 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낮의 온화함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낮에 사용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하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박만식 대령의 걸걸한 욕설과 폭언이 다시 한번 방안을 채웠다. 내가 내 기저귀를 갈아줬어. 이망하려나. 그 모욕적인 음성을 듣는 유진의 인매가 딱딱하게 굳어졌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대신 키보드를 두드려 해당 음성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음성의 파형을 분석하여 박 대령의 스트레스 수치와 심리 상태를 데이터화했고 그가 당시 극도의 불안감과 통제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 분석이 끝나자 유진은 보안 회선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팀장에게 화상 연결을 시도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중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는 강직한 인상의 최 부장이었다. 최 부장은 유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한소령자네 괜찮은가? 낮에 있었던 일 보고받았네. 박 대령 그 작자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더군. 유진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부장님. 예상했던 범위 내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가 흥분한 덕분에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더 빨리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유진은 분석한 음성 데이터와 오늘 회의에서 확보한 KDS의 허위 원가 계산서 사본을 전송하며 보고를 이어갔다. 박만식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가 탄로날까봐 이성을 잃은 상태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KDS와의 계약을 무리하게 서두를 것입니다. 오진석 소령이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부장은 전송된 자료를 훑어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판단이 맞아. 놈들은 꼬리가 바렸다고 생각하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판을 벌려 덮으려 하는 습성이 있어. 하지만 자네 신변이 걱정되는군. 박 대령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 대령은 제가 단순히 모욕감에 젖어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방심이 놈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저는 이 틈을 타서 놈들의 자금줄인 KDS의 김 이사와 오소령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 대령이 숨겨둔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다. 최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좋아. 작전 2단계를 승인하네.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철수해. 알겠나? 통신을 끄는 유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방 안의 정막이 다시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가올 전투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분주했다. 박만식 대령, 오진석 소령, 그리고 KDS의 김이사. 이 세 명의 악당들이 얽히고 설킨 이 추악한 욕망의 거미줄을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으로서의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박만식의 모함으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 아픈 기억이 그녀를 이 차가운 복수의 길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령이 언급한 기저귀 발언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복수심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유진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 옆에서 쑥스러운 듯 서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정의롭고 강직한 군인이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께 씌웠던 누명 제가 반드시 벗겨드릴게요. 그리고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맹세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 시각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 한 구석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진석 소령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검은색 세단에 탑승했고 운전석에는 기름진 머리에 명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KDS의 대외협력이사 김영석이었다. 김 이사는 뒷좌석에 놓인 칠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열하게 웃었다. 박 대령님이 이번에는 좀 많이 서두르시네요. 저희야 뭐 계약만 빨리 성사되면 좋습니다만 여기 준비해둔 성애입니다. 오소령님 목도 따로 챙겨뒀으니 섭섭지 않으실 겁니다. 오소령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오소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가방을 닫고 품에 안았다. 이거면 입막음은 확실히 되겠지. 그리고 한유진 소령 말이야. 그 여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김 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에이, 여군 장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혹시라도 귀찮게 굴면 저희 쪽에서 조용히 처리할 방법도 있으니까요. 박 대령님께는 걱정 마시고 계약이나 진행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차 안에는 두 남자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낮게 깔렸고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사단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녀는 관리자 권한을 우회하여 오진석 소령의 이메일 계정과 메신저 로그를 실시간으로 미러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금 전 오소령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영내 주차장의 특정 구역에서 10분간 머물렀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 시간대와 위치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 기록이 CCTV에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쥐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내일의 행동 지침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54단 작전처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황량함처럼 메마르고 서늘했다. 한유진 소령이 출근했을 때 사무실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추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동료 장교들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서류 뒤로 숨거나 모니터에 코를 밟고 바쁜 척을 했고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이 상황을 오히려 반겼는데 그것은 그녀가 수행해야 할 은밀한 임무에 있어 타인의 무관심만큼 좋은 위장막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겉으로는 위축되어 의기소침한 척 연기했지만 책상 아래로 뻗은 손은 능숙하게 보안 USB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은 오전 내내 집무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어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유진은 인트라넷을 통해 결제 대기 중인 문서 목록을 훑어보았고 예상대로 활용 치료 도입 관련 서류들이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2주 이상 소요되는 기술 검토 과정이 단 하루 만에 적합 판정을 받고 넘어갔다는 사실은 박 대령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실무진들을 압박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신호였다. 유진은 이 비정상적인 결제 라인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캡처하여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고 이 데이터들은 나중에 박 대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유진은 군수처의 오진석 소령이 박 대령의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오 소령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가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그가 중요한 지시를 받았거나 누군가와 접선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를 뒤따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었기에 오 소령은 자신의 뒤에 그림자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급하게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비상계단 층계참에 몸을 숨긴 유진은 오 소령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청각을 집중했고 벽을 타고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감사팀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 소령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9시 거기서 뵙겠습니다. 장부는 제가 확실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 내용은 유진에게 있어 보물지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오후 업무 시간 동안 유진은 오진석 소령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그가 최근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영해의 특정 유흥가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회식처럼 보였지만 그가 방문한 장소들은 대부분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고급 회원제 클럽이나 요정들이었다. 유진은 그가 통화에서 언급한 거기가 바로 이들 장소 중 하나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중에서도 KDS 본사와 가까운 강남의 한 회원제 바를 유력한 접선 장소로 지목했다. 그녀는 오늘 밤 그곳에서 벌어질 은밀한 거래를 직접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고 곧장 안전 가옥으로 돌아와 작전용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군복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캐주얼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어 올려 활동성을 높인 그녀는 마치 밤거리에 흔히 보이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과 고성능 도청 장치를 챙겼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호신용 3단봉을 재킷 안쪽에 숨겼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침착함과도 같았다. 그녀는 렌터카 업체에서 미리 빌려둔 낡은 소형차를 타고 오진석 소령의 차량이 부대를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며
잠복에 들어갔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오소령의 검은색 승용차가 위병소를 통과하여 시내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유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았다. 오소령은 긴장한 탓인지 평소보다 과속을 하며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등 불안한 운전 습관을 보였지만 유진은 탁월한 운전 실력으로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붙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지나 한참을 달린 끝에 오소령의 차는 예상했던 대로 강남의 한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고급바 블루문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은밀한 사교 클럽이었다. 유진은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오소령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 뒤편의 직원용 출입구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할 위험이 컸기에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건물 구조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침투 경로를 모색했다. 다행히 주방과 연결된 환기구 쪽 창문이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주방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기에 직원들은 구석진 창고 쪽에서 들린 미세한 소음을 눈치채지 못했고 유진은 어둠을 틈타 복도 안쪽의 VIP룸 구역으로 숨어들었다. 복도는 어두운 조명 아래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방음벽으로 처리된 강룸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소형 도청 탐지기를 이용하여 오진석 소령이 들어간 방을 찾아내야 했는데 다행히 오소령의 목소리는 특유의 비음이 섞여 있어 구별하기 어렵지 않았다. 복도 끝에 있는 로얄 스위트룸 앞에서 탐지기 바늘이 크게 흔들렸고 유진은 그 방 옆에 위치한 비품실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비품실 벽은 얇은 합판으로 되어 있어 옆방의 소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녀는 벽에 청진기 형태의 도청 장치를 부착하고 녹음을 시작했다. 방 안에는 오진석 소령 외에 2명의 남자가 더 있는 듯 했는데 한 명은 낮에 오소령과 통화했던 KDS의 김이사였고 다른 한 명은 굵직한 목소리의 낯선 중년 남성이었다. 오소령, 약속한 물건은 가져왔겠지. 박대령이 이번 건에 목숨을 걸었다는 건 자네도 잘 알 거야. 김이사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고 오소령은 비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들의 기술평가 점수표 원본과 심사위원들의 로비리스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KDS가 단독 입찰한 것처럼 꾸미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유진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때 낯선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박대령, 그 친구 요즘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한유진인가 하는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쩔쩔맨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던데 우리가 주는 돈이 얼마인데 일 처리가 그렇게 허술해서야. 원. 유진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기 위해 기억 저장소를 뒤졌고 곧 그가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력 정치인인 최 의원 보좌관임을 깨달았다. 사건의 규모는 단순히 군 내부의 비리를 넘어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거대한 낚시터에 제대로 된 미끼를 던졌다는 확신이 들었다. 염려 마십시오, 실장님. 한유진은 이미 박대령님께서 손을 써두셨습니다. 조만간 제 발로 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여자는 이제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소령이 아부 섞인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좌중에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들은 자신을 파멸시킬 계획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정작 도간에 든 쥐가 누구인지는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유진은 이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며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임을 되새겼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금고가 열리는 듯한 묵직한 기계음이 들렸고 이어서 현금 다발을 세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잔금 5억입니다. 박 대령님께 전해드리고 오소령 몫은 따로 봉투에 담았으니 확인해 보시죠. 김 이사의 말에 오소령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역시 KDS는 스케일이 다르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를 넘어선 명백한 뇌물수수의 현장이었다. 유진은 비품실 문을 살짝 열고 초소형 카메라를 틈새로 밀어넣어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방 안의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쌓인 5만 원권, 돈다발과 서류를 주고받는 세 사람의 모습이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웨이터 한 명이 비품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유진은 황급히 카메라를 회수하고 문 뒤로 몸을 숨겼지만 웨이터는 비품실 문고리를 잡고 돌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과 웨이터의 눈이 마주쳤고 웨이터가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유진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그의 입을 막고 목 뒤에 급소를 가격했다. 웨이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기절하여 유진의 품으로 쓰러졌다. 1초의 망설임도 없는 프로페셔널한 제압이었다. 유진은 기절한 웨이터를 비품실 안쪽으로 끌어당겨 숨겨두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왔던 길을 되돌아 주방 환기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고 차에 오르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대한민국 군대와 방산업체 그리고 정치권을 뒤흔들 핵폭탄급 증거가 담겨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유진은 확보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분석하며 박만식 대령의 범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박만식 대령을 중심으로 KDS 김 이사, 오진석 소령, 그리고 최 의원 보좌관의 사진이 붉은 실로 연결되었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촘촘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허술했다. 특히 오진석 소령은 돈 앞에서는 충성심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인물이었고 유진은 그가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을 무너뜨릴 틈새임을 확신했다. 유진은 오진석 소령의 사진 위에 붉은색 마커로 커다란 X 표시를 그렸다. 내일 당신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만식 대령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다면 유진은 그 함정을 역이용하여 오소령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그녀는 오소령이 챙긴 뇌물의 일부가 박 대령에게 전달되기 전에 가로채거나 그 과정을 폭로하여 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이간계 작전을 구상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은 복수와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탐색전은 끝났고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식 대령의 집무실은 마치 시한폭탄이 제깍거리는 듯한 불안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진석 소령이 가져온 뇌물 상자를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유진 소령의 그 침착한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에 떠오르며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업무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박 대령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확실하게 제거할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소령을 은밀히 호출했다.
잠시 후 오진석 소령이 들어오자 박 대령은 서랍에서 붉은색 보안 스티커가 붙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걸 오늘 점심시간에 한유진의 가방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오후 2시에 기무부대에 익명으로 신고를 해라. 작전처 소령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말이야. 박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누명을 씌우는 것을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중죄를 덮어씌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매장해버리겠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오소령은 USB를 집어들며 손을 떨었지만 박 대령의 강압적인 눈빛을 거역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전처 사무실의 장교들은 하나둘씩 식당으로 향했고 사무실은 텅 비게 되었다. 유진 역시 동료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복도 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오진석 소령은 주위를 살피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사무실로 잠입했다.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유진의 책상으로 다가가 의자에 걸려있던 그녀의 개인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박 대령에게서 받은 기밀 USB를 밀어 넣은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고 그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소령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유진이 이미 사무실 곳곳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유진은 식당이 아닌 자신의 차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오소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오소령이 자신의 가방에 USB를 넣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유진은 차가운 냉소를 터뜨렸다.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수법이 너무 뻔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야. 그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여유롭게 중얼거렸다. 박만식 대령이 자신을 간첩 혐의로 엮으려 한다는 것을 간파한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뒤바꿀 치명적인 반격 카드를 준비했다. 유진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10분 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로 먼저 복귀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오소령이 넣어둔 USB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활용치료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가 담긴 것처럼 위장된 미끼였다. 유진은 그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기는 대신 오소령의 책상, 서랍맨 아래 칸. 그가 평소 비상금을 숨겨두는 다이어리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는 평소 사용하는 업무용 USB를 그대로 넣어두었다. 덫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태연하게 업무 준비를 시작했고 잠시 후 들어오는 오소령과 눈이 마주치자 부드럽게 목례까지 건넸다. 오소령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어색하게 마주 웃었다. 오후 2시 정각 작전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대 수사관들과 기무부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에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은 박만식 대령이 서 있었다. 모두 동작 그만 지금 이 시간부로 작전처 사무실을 봉쇄한다. 보안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다. 기무부대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무실 안에 모든 장교들이 얼어붙었다. 박 대령은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한소령 자네 가방 좀 확인해 봐야겠어. 기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가방을 열어보게.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고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령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전부 책상 위에 쏟아부었다. 화장품 파우치,
지갑, 다이어리, 그리고 몇 개의 필기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문제의 붉은색 보안 스티커가 붙은 USB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가방 안감을 뜯어내다시피 뒤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만식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의 눈동자는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저 안에 있을 텐데. 박 대령은 체면도 잊은 채 직접 달려들어 유진의 소지품을 헤집었지만 허공을 가르는 헛손질일 뿐이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김우 부대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박 대령을 바라보았다. 박 대령님, 제보가 확실한 겁니까? 무고한 사람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범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닐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그러나 명확하게 오진석 소령의 책상을 향했다. 수사관들은 본능적으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고 즉시 수사 범위를 사무실 전체로 확대했다. 오진석 소령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오자 그는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자, 잠깐만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서랍을 열어젖혔고 다이어리 사이에서 붉은색 스티커가 선명한 USB가 툭 하고 떨어졌다. 사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경악에 찬 시선이 오소령과 박 대령에게로 쏠렸다. 그것은 박 대령이 유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증거물이었지만 지금은 그 주인이 바뀌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오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절규했다. 아,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유진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홀로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박만식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든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냉소였다. 박 대령은 오소령의 책상에서 나온 USB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자신이 완벽하게 역공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우 부대장은 오소령을 즉시 연행하라고 명령했고 박 대령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박 대령님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대령님도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박 대령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소동이 끝나고 기무부대가 철수한 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동료 장교들은 유진을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유진은 흐트러진 짐을 정리하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다. 이제 오진석 소령은 기무부대 조사실에서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울 것이고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한 박대령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진이 노린 균열이었다. 그녀는 오소령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아니 박대령을 무너뜨릴 내부 고발자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준비했다. 퇴근 후 유진은 안전 가옥에서 암호화된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자는 현재 기무부대의 영창에 구금되어 있을 오진석 소령의 개인 계정이었지만 그가 풀려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것이었다. 메일에는 아무런 본문 없이 단 하나의 동영상 파일만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늘 점심시간 오소령이 유진의 가방에 USB를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그리고 제목란에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혼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를 찾을 것인가. 유진은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오소령은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기밀 유출 조작 혐의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의한 모함이라는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이다. 박만식 대령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지만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박대령 역시 파멸을 피할 수 없다. 유진은 오소령에게 동아줄을 내려준 셈이었다. 그 동아줄을 잡고 박대령을 끌어내릴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 박대령과 함께 추락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소령의 몫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겁쟁이일수록 생존 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면서 도시의 불빛은 더욱 화려해졌지만 박만식 대령의 집무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독주를 들이키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한유진, 감히 네가 나를 능멸해. 그는 술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유진이 단순한 눈의 가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어둠의 해결사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수화기를 든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기무부대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길이 보였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박만식 대령의 몰락은 시작되었고 그를 둘러싼 철옹성 같던 카르텔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오소령과의 면회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지막 협상을 제안할 것이고 그것은 박 대령에게 보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것이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한유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악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4단 본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습했으며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 우울한 날씨였다. 어제 있었던 보안 위반 소동과 기무부대의 출동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뜬소문이 난무하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집무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는데 이는 그가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었다. 그는 자신의 충복이었던 오진석 소령이 기무부대 조사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연락을 두절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정한 처사는 오히려 그의 주변에 남아있던 소수의 측근들마저 동요하게 만들었고 견고했던 그의 권력 기반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편 오진석 소령은 기무 부대에서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초췌한 몰골로 부대에 복귀했지만 그의 신분은 더 이상 당당한 군수처장이 아니었다. 그는 보직 해임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였고 개인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잠시 사무실에 들른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흐느적거렸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를 맞이하는 것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침묵뿐이었고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오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며 자신을 사지로 내몰고 모른 척하는 박만식 대령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이 헌신했던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런 파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 모든 상황을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한유진 소령은 지금이 바로 오진석을 공략할 결정적인 타이밍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오소령이 박스 하나를 들고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랐다. 주차장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어 인적이 드물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텅 빈 공간을 맴돌고 있었다. 유진은 오소령이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는 순간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나지막하게 불렀다. 오소령님, 짐이 꽤 무거워 보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오소령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오진석 소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고 유진의 냉철한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 한소령, 자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나를 비웃으러 왔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비웃을 시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박만식 대령이 당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어젯밤 전송했던 오소령이 USB를 씹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다시 한번 눈앞에서 재생해 보였다. 그 영상은 오소령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유죄의 증거이자 박대령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거울이었다. 이건. 오소령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을 뻔했다. 유진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다. 이 영상이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무고죄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겁니다. 연금은 박탈될 것이고 가족들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멍해를 쓰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저와 거래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진의 제안은 절벽 끝에 매달린 오소령에게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오소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거래라니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박대령은 그 사람은 괴물이야. 내가 배신한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대령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돕든 안 돕든 저는 그를 잡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도와 스모킹건을 제공한다면 저는 당신을 내부 고발자로 처리하여 정상 참작을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박만식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밟고 올라서서 살기를 찾을 것인지.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오소령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며 말했다. 알겠어. 협조할게. 살려만 줘. 박대령 그 자식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 내가 그동안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뒤처리를 해줬는데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오소령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충격적인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대령은 KDS와의 계약을 이번 주말이 아닌 내일 오전으로 앞당겼어. 오늘 밤 KDS 김 이사가 마지막 잔금을 가지고 박대령의 관사로 직접 올 거야. 현금 10억이라고 들었어. 그 돈을 받고 내일 아침 바로 도장을 찍을 생각인 거지. 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예상보다 훨씬 급박한 전개였다. 그리고 장부, 박대령이 관리하는 이중 장부가 있어. 지난 5년간의 모든 리베이트 내역과 상납고리가 적힌 비밀 장부야. 그건 은행이나 클라우드에 없어. 박대령은 아날로그 방식만 믿거든. 그 장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오소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집무실 안에 있는 개인 금고, 책장 뒤에 숨겨진 벽 금고야. 하지만 그 금고는 최신형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이라 박대령의 지문과 홍채가 없으면 절대 열 수 없어. 아니면 비상키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박대령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펜던트 안에 숨겨져 있어. 유진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쳤다. 오늘 밤 뇌물수수 현장을 덮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부를 확보하지 못하면 박대령의 배후 세력까지 일망타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박대령의 관사는 보안이 철저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다. 유진은 오소령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당신은 지금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박 대령에게 연락이 오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척 연기하십시오. 그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늘 밤 그가 방심하고 관사에서 돈을 받는 동안 저는 집무실로 들어갈 겁니다. 오소령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집무실 꺽인 경비가 삼엄해. 게다가 금고는 어떻게 열 생각이야. 유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박대령의 시선을 묶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딴 마음을 품거나 이 사실을 발설한다면 그 즉시 당신의 영상은 전국의 뉴스 방송국으로 전송될 겁니다. 오소령을 돌려보낸 유진은 즉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박만식은 거액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완전히 인멸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최 부장에게 긴급 암호 통신을 보냈다. 타깃, 내일 오전 조기 계약 체결 시도. 오늘 밤 22 영관사에서 최종 뇌물 수수 예정. 본인은 동시간대 타깃의 집무실에 침투하여 블랙레저, 비밀 장부, 확보 작전 개시함. 관사 쪽은 헌병대 특수임무대를 대기시켜 주십시오. 단 제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박대령을 양동작전으로 올가매려는 대담한 도박이었다. 유진은 벽에 붙은 54단 본청의 설계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박만식의 집무실은 3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복도에는 24시간 CCTV가 작동 중이었다. 정문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옥상에서 3층 창문으로 레펠 침투를 하는 경로를 선택했다. 위험천만한 방법이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장비 가방에서 검은색 침투용 슈트 글라스 커터, 해킹 툴, 그리고 고성능 마취총을 꺼내 점검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이고 정밀했으며 눈빛은 다가올 전투를 앞두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더욱 험악해져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만식 대령은 집무실에서 KDS 김 이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 이사 차질 없겠지. 내일 아침 9시야. 도장 찍고 나면 끝이야. 오늘 밤 물건은 확실하게 챙겨오고 그는 초조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날씨라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한유진이라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결국 힘과 돈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유진은 안전가옥의 모니터 앞에서 박 대령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며 그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체크하고 있었다. 그래, 안심해라. 그 안심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 그녀는 장비를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유약한 여군 장교 한유진이 아닌 냉혹한 심판자 화이트 섀도우가 서 있었다. 저녁 8시 어둠이 짙게 깔린 사단 본부는 빗소리에 파묻혀 고요했다. 당직 사관과 경계병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원이 퇴근한 상태였다. 유진은 어둠을 틈타 본청 건물 뒤편의 배수관 쪽으로 접근했다. 빗줄기가 그녀의 침투 소음을 가려주고 있었지만 미끄러운 외벽은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그녀는 와이어 발사기를 조준하여 옥상 난간에 고정시키고 능숙한 동작으로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3층 높이까지 올라간 그녀는 박대령의 집무실 창문에 매달려 특수 절단기로 유리를 소리 없이 잘라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박만식 대령의 관사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은밀하게 도착했다. KDS 김이사는 칠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주위를 경계하며 관사 초인종을 눌렀다. 박 대령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안으로 사라졌다. 관사 주변 숲속에는 최 부장이 지휘하는 헌병대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위장복을 입고 매복해 있었다. 그들은 유진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다. 박 대령은 김 이사가 가져온 돈가방을 열어보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집무실 침투에 성공한 유진은 젖은 슈트에 물기를 털어내고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며 책상 뒤편으로 이동했다. 오소령의 정보대로 거대한 산수와 액자 뒤에는 최신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지문과 홍채 인식이 필요한 보안 등급 1급 금고였다. 유진은 준비해온 해킹 툴을 금고의 전자 패널에 연결했다. 물리적 키가 없다면 시스템을 우회하면 그만이지. 그녀는 국방부 감찰실에서 특수 제작한 마스터 코드를 입력하며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며 암호 해독이 진행되었고 유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시간이 없었다. 언제 경비원이 순찰을 돌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뚜벅거리는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순찰 시간이 아니었다. 발소리는 점점 집무실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어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삐삐. 유진은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다. 대령님이 두고 가신 서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낯선 목소리였다. 당직 사관이 박 대령의 심부름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온 것이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불빛이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당직 사관은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고 나가려다가 창문 쪽 커튼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이 왜 열려 있지? 그는 의아해하며 창가로 다가갔다. 유진이 유리를 잘라내고 임시로 붙여둔 테이프가 비바람에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당직 사관이 창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유진은 책상 밑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그의 뒤를 잡았다. 미안합니다, 중위님. 잠시만 주무셔야겠습니다. 그녀는 그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목을 조르는 리어 네이키드 초크 기술을 걸었다. 당직 사관은 몇 초간 버둥거리다 힘없이 축 늘어졌다. 유진은 그를 조심스럽게 소파 뒤에 눕히고 다시 금고 앞으로 달려갔다. 해킹 툴의 진행률이 98%를 가리키고 있었다. 99%, 100%. 찰칵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낡은 검은색 가죽 장부가 놓여 있었다. 유진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박만식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모든 부패 세력을 일소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 펼쳐보았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 금액, 수수자, 그리고 청탁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악마의 계약서였다. 유진은 장부를 방수팩에 넣고 품에 안았다. 이제 탈출만 남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품에 넣은 무전기에서 다급한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소령 작전 변경이다. 박만식이 관사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이사만 돌려보내고 관사에서 버티고 있어. 느낌이 안 좋아. 지금 즉시 철수해. 유진이 대답하려는 찰나 집무실 책상 위에 있던 박 대령의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따르릉, 따르릉. 어둠 속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공습 경보처럼
소름 끼치게 들렸다. 누군가 침입 사실을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박대령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을 감지한 것일까? 유진은 전화기를 노려보며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닥쳐왔음을 직감했다. 정막을 깨고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뚝 끊기자 집무실 안에는 더욱 무겁고 불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유진 소령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감지하고 소파 뒤에 숨겨둔 당직 사관의 몸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검은색 장부를 방수 재킷 안쪽 깊숙이 고정시키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신용 3단봉을 꺼내 손에 쥐었다. 박만식 대령이 관사에서 이곳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는 뜻이었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그는 확인을 위해 곧바로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 분명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려왔는데 이는 다가올 혈투를 예고하는 서국과도 같았다. 예상대로 복도 끝에서부터 다급하고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망설임 없이 집무실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 유진은 책상 아래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호흡을 최대한 억제하며 침입자의 동태를 살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고 복도의 불빛을 등지고선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 손에 젖은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KO 권총을 들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이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당직 사관을 발견하고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들이. 박 대령은 당직 사관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곧바로 총구를 들어 방 안 구석구석을 겨누며 소리쳤다. 나와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내 방에 들어와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져 있었지만 사리만큼은 명확했다. 그는 열려있는 금고와 텅 빈 내부를 확인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내 장부, 내 돈 어떤 새끼야. 당장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 방 전체를 벌집으로 만들어주마. 그는 허공을 향해 공포탄도 없이 실탄을 한 발 발사했다. 타항하는 파열음이 좁은 집무실을 진동시켰고 화약 냄새가 빛내음과 섞여 비릿하게 퍼져나갔다. 유진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대령이 책상 쪽으로 등을 돌린 찰나를 이용하여 소리 없이 일어나 책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박대령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3단봉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박대령은 고통에 신음하며 총을 떨어뜨렸지만 산전수전을 겪은 야전 군인답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떨어지는 총을 잡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날려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육중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고 유진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으며 바닥에 뒹굴었다. 역시 너였군. 한유진. 박대령은 유진의 위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핏발이서 붉게 달아올랐고 악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내 기저귀를 갈아줬다고 했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감히 내 목숨줄을 훔쳐 그걸 내놓으면 살려주마. 아니 내놓지 않아도 넌 여기서 죽어. 그의 소나기 힘은 점점 강해졌고 유진의 시야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박대령의 팔을 잡고 버티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그의 목을 감아 조이는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시도했다. 유진의 다리가 박대령의 경동맥을 압박하자 그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며 소나귀의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비틀어 빠져나온 뒤 박대령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컥박 대령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곧바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유진에게 휘둘렀다. 유진은 날렵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박 대령의 이마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주저앉았다. 상황은 유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권총을 향해 몸을 날렸다. 유진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박 대령이 한 발 빨랐다. 그가 총을 집어들고 유진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려 소파 뒤로 숨었다. 탕탕 두 발에 총성이 연이어 울렸고 소파 가죽이 찢어지며 손뭉치가 튀어올랐다. 죽어다 죽어버려 박 대령은 미친 듯이 웃으며 계속해서 사격을 가했다. 탄창에 남은 총알은 많지 않았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총을 든 상대와 대치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소파 뒤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탈출구를 모색했다. 문 쪽은 박 대령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나갈 수 없었고 유일한 통로는 그녀가 침투했던 깨진 창문뿐이었다. 하지만 창문까지 가려면 박 대령의 사격 범위를 가로질러야 했다. 그녀는 품속의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만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었다. 그때 복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총성을 듣고 위병소의 경비병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들어온다면 유진은 독 안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 것이 뻔했다.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연막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꺼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소파 위로 스프레이를 집어던지며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박 대령은 날아오는 물체를 보고 반사적으로 총을 쏘았고 스프레이통이 총알에 맞아 터지면서 매캐한 가스가 순식간에 방 안을 뒤덮었다. 콜록 콜록 이게 뭐야? 박 대령이 눈을 부여잡고 기침을 하는 사이 유진은 그 틈을 타 창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남아있는 창틀을 박차고 망설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3층 높이에서의 낙하였다. 유진은 미리 설치해 두었던 로프를 잡으려 했지만 빗물 때문에 미끄러워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낙법 자세를 취하며 화단 위로 떨어졌지만 충격으로 인해 왼쪽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윽.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빗속에서 올려다본 3층 창가에는 박 대령이 가스를 헤치고 나타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도망치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거기서 쏘겠어. 도망치면 사살하겠다. 탕탕 빗발치는 총알이 유진의 발치에 튀며 진흙을 튀겼다. 유진은 고통을 참고 절뚝거리며 어둠 속의 숲으로 몸을 숨겼다. 박 대령은 창틀을 붙잡고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지만 더 이상 그녀를 쫓을 수는 없었다. 곧이어 집무실 문이 부서지며 무장한 경비병들이 들이닥쳤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경비병들은 난장판이 된 사무실과 피를 흘리는 박 대령을 보고 경악했다. 박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장부가 사라졌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담긴 그 장부가 한유진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숲속으로 도망친 유진은 안전한 곳까지 이동한 뒤 나무 등걸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다.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품속에 안긴 장부만은 무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발목을 만져보았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심하게 삐어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찢어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고 무전기를 꺼내 최 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화이트 섀도우 확보 완료. 현재 타깃의 집무실에서 탈출하여 2, 3지점으로 이동 중. 부상 있음. 픽업 바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임무 완수의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한편 박만식 대령은 경비병들을 물리고 혼자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텅 빈 금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니, 아직 기회는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다. 한유진은 지금 부상을 입고 도주 중이고 그녀가 그 장부를 상부에 보고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는 KDS와의 계약 체결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그 전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긴 뒤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의 머릿속에서 비틀린 생존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피 묻은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 계획대로 진행해. 아니, 더 빨리. 내일 아침 회의 무조건 강행한다. 방해하는 놈들은 다 쳐내. 그리고 한유진 그년을 찾아 사단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발견 즉시 사살해도 좋다. 간첩 혐의로 내가 책임진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부하의 목숨도 서슴없이 빼앗을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일의 회의가 자신의 승리 선언식이 될지 아니면 처형대가 될지 모르는 도박을 걸기로 했다. 유진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숲길을 헤쳐나갔다. 발목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린 듯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을 훑고 지나갔다. 박 대령이 자신을 잡기 위해 사냥개들을 푼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박만식 대령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곳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던 그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고통은 내일의 완벽한 심판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었다. 안전 가옥 근처 접선 장소에 도착한 유진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몸을 실었다. 차 안에는 최 부장과 오진석 소령이 타고 있었다. 오 소령은 유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한 소령, 정말 살아 돌아왔군. 유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품에서 젖지 않은 장부를 꺼내 오 소령에게 건넸다. 약속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 소령님, 내일 회의에서 당신이 해야 할 증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준비하십시오. 오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고 유진의 압도적인 기백에 눌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장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고생했다 한 소령. 자네 덕분에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게 되었어. 상처는 괜찮나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가운 몸을 녹였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날 테니까요.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 순간을 위해 그녀는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54단 본부의 밤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54단 본부 대회의실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라기보다는 곧 닥쳐올 회의를 기다리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창밖에는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했다. 박만식 대령은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젯밤의 격투 흔적인 찢어진 상처를 가리기 위한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 밑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과 초조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KDS의 김영석 이사와 법무팀 변호사들이 앉아 계약서 검토를 마친 채 박 대령의 최종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령은 손목시계를 힐끔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전 9시 정각, 계약 체결을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신복인 오진석 소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소령은 아침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박 대령은 그가 겁을 먹고 잠적했거나 혹은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송금받는 순간 이 모든 불안은 끝이 날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가장하며 쉰 목소리로 회의의 개시를 선언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활용 7호 도입 계약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계약서를 박 대령 앞으로 밀어주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대령님, 저희 KDS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사단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박 대령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사라진 장부,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진 한유진의 그림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 계집애는 지금쯤 부상을 입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거야. 감히 나타나지 못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기 위해 펜에 힘을 주었다. 이것만 끝나면 다 끝이야.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황하는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박 대령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문 앞에는 정복을 갖춰 입은 헌병대 특수임무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한 사람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붕대를 감은 왼쪽 발목을 약간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 소령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군복은 사단 작전처 소령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관을 상징하는 휘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다. 당장 그 서명을 멈추십시오. 박만식 대령. 유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박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헌병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 간첩 혐의로 수배 중인 범죄자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고함을 질렀지만 문 앞에 서 있던 헌병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유진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남자를 향해 길을 터주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바로 오진석 소령이었다. 박 대령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오 소령, 네가 왜? 유진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태령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품에 안고 있던 검은색 가죽 장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간첩 혐의라니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님의 특명으로 파견된 특별감찰관 한유진 중령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계급과 신분을 밝혔다. 박만식 대령 당신을 군형법 제944조 뇌물수수 제32조 직권남용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 및 방산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만식 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부대의 작전 참모야. 그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김미사를 쳐다보았지만 김미사 역시 이미 들어닥친 수사관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 유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어젯밤 관사에서 김 이사가 박 대령에게 돈가방을 건네는 장면과 박 대령이 유진에게 총을 쏘며 죽어버려라고 외치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변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였다. 아직도 할 말이 남으셨습니까? 유진은 장부를 펼쳐 박 대령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이 장부에는 당신이 지난 5년간 KDS를 비롯한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먹은 검은 돈의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진석 소령이 당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오 소령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 대령은 배신감과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는 오소령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즉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바닥에 무릎이 꿇린 박만식 대령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유진을 올려다보며 도끼를 뿜어냈다. 한유진, 네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는 끝까지 비열하게 옛정을 들먹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박 대령의 귀에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다. 은혜 아버지를 사지로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은혜입니까? 그리고 대령님 기억하십니까? 유진은 며칠 전 이 회의실에서 그가 뱉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제 기저귀를 갈아주셨다고 하셨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깨끗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이제 그 더러운 입과 손을 씻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자신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유진의 말은 박 대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상황이 종료되자 군 검찰관들이 박만식 대령과 김영석 이사를 연행해 나갔다. 박 대령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곧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54단 장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진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을 도와준 최 부장에게 경례를 올렸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최 부장은 흐뭇한 미소로 답례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수고했다, 한중령. 자네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모든 소동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유진은 짐을 챙겨 작전처 사무실을 나섰다. 비 온 뒤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부대의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짐을 들고 나오자 복도에는 수많은 병사와 장교들이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진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차에 오른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54단 본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에필로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대전 현충원. 한유진은 정갈한 정복 차림으로 한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비석에는 육군 대령 한명석의 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비석 앞에 내려놓고 미리 챙겨온 소주 한 잔을 따랐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그 사람 징역 20평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명예는 제가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싸움을 끝낸 전사의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묘비를 쓰다듬으며 아버지와 마음속에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그녀를 짓누르던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보안 회선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화를 받았다. 충성. 한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가는 즐거웠나? 화이트 섀도우. 새로운 임무다. 이번엔 국경이다. 데이터 파일 전송 완료. 유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아직 그녀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선글라스를 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묘역을 내려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한 자루의 검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정의가 잠들지 않는 한 그녀의 걸음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